안녕하세요. 이제 손자병법이 이제 꽤 많이 나갔어요. 저희가 지금 총 13편인데 1편, 2편, 3편, 4편, 5편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중반전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총 손자병법이 13편이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편이 개편이었죠, 개. 물론 그 앞에 처음 시자 붙여서 시작할 때 계산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이 뭐였어요? 전. 예? 그래서 여기서 전은 군수품. 그러니까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자본을 좀 준비해야 된다. 손자병법의 핵심이 결국은 정신적인 요소보다는 이런 군수품을 준비하라는 게 중요한 그 요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이제 공격 전술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획할 건지 모공편.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편이 내 모습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제 군대의 그 군형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번째 편 들어가는 게 새 편입니다. 새. 그래서 이 군대에 역시 이거 병도 군대죠.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은요. 이게 이제 뭐 13편까지 가겠죠. 이제 가면서 쭉 보면은 계산해라. 그 다음에 군수품 준비해라. 공격 계획 짜라. 그리고 나의 모습을 키워라. 그 다음에 그 키운 걸로 팍! 이게 새란 말이에요, 새. 사실 새가 제일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새부터 이제 뭔가 역동적으로 지금까지는 뭐만 했어요? 준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자병법 13편, 그 다음에 6편의 뭐 허실편, 다 준비. 제일 그 승리할 때 중요한 게 싸우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면 곧 싸울 때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가. 이게 사실 손자병법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준비 잘 해놓으면은 뭐 싸울 때 그냥 간단하게 이기고는 이긴 것 같지도 않게 이겨요. 왜요?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자병법의 그 편 제목만 봐도 거의 준비가 뭐 반 이상이 준비예요. 그런데 이 세 편은 이제 준비됐는데 이제 이제 정적인 것까지 준비가 됐어요. 군수품 뭐 계획 다 짰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동적으로 그 준비된 걸 이제는 휙 몰고 나가야 돼요. 전에 제가 비유를 했었죠. 그 형과 새에 대해서. 형은 예를 들어서 이 활을 쫙 당기고 움직이지 않는 게 뭐라 해서 이게 형이라 그랬죠. 그리고 팍 놓는 게 이제부터 드디어 이 동적으로 뭔가 화살을 놓습니다. 이제 화살을 놓아야 그 새가 이제 꽉 하고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죠. 새가 세야 승리를 합니다. 예? 새가 아주 강하면 강할수록 그 승리의 힘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자는 이 새 편에 처음 들어가면서 즉 그 새를 갖다가 구성하는 4개의 원리를 얘기해요. 이 조직을 바라보는 4가지, 즉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4가지 원칙을 세워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전에 이걸 한번 다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중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손자의 13편 중에서 5번째 편 제목이 뭐죠? 새를 키워라. 그럼 새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조직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 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새가 있어야 돼요. 그 새를 키우는 방법 중에 4가지 방법을 손자는 제시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분수론, 그 다음에 혁명론, 그리고 기정론, 허실론.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틀이에요. 핵심틀, 요 4가지가. 그래서 우린 전에 이걸 한번 거쳐갔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직에 새를 키우려면 다음과 같은
분수론, 혁명론, 기정론, 허실론 네 가지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치중여 치과 수없이 많은 사람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마치 적을 꽈자 적은 사람 다스리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는 분수로 해야 된다. 분수. 10만 명의 병사를 끌고 가려면 10만 명의 병사를 부리려면 혼자서 다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눠라. 뭘 나눠요? 숫자를 나눠라. 10만 명의 병력이 있으면 그 10만 명의 병력을 혼자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몇 명의 사람들 끌고 가는 것처럼 바꾸려면 10만 명을 쪼개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10,000명씩 쪼개고 그 10,000명을 다시 1,000명씩 또 1,000명을 100명, 10명, 5명 단위로 팍팍팍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즉 숫자를 나누면 나는 그 몇 사람만 딱 쥐고 틀고 가면 10만 명이 다 끌려와요. 이해 가십니까? 예. 조직을 끌고 가는데 한 기업차에 대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20만 명, 30만 명 직원들을 다 못 끌고 가요. 어떻게 끌고 가요? 나눠서. 무슨 본부, 무슨 업무팀 나눠서 그 장들만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조직 운영의 세를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라 이거예요. 10만 명 다 끌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로. 나눠서 쫙, 아주 조직적이죠. 두 번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는데 적은 사람 데리고 전투에 나가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는 혁명으로 해야 된다. 형은 뭐예요? 깃발이라 그랬어요. 명은 뭐예요? 북 같은 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혁명은 깃발과 북 같은 의사소통. 10만 명을 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저 끝에 있는 사람한테 야 공격해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딱 깃발 하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깃발 보고 저기서 공격하란다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전쟁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수십만 명이 엉켜서 군마가 싸우고 막 정신없이 막 소리가 질르는데 막 피가 떨어져 죽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요즘 말하면 통신을 통해서 그 깃발과 그리고 이 의사소통 전달 기구인 이 북, 징, 꽹가리 이런 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몇십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싸우는데 몇 명의 군사 싸우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분히 있죠. 이것만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삼군지중. 삼군이라고 하는 건 적의 대규모 그러니까 병력을 전체를 합해서 삼군이라 그래요. 삼군은 보통 상중하,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도 하고 좌군, 우군, 중군 해갖고 중군은 본대 그리고 좌군은 측면 공격, 우군은 뭐 또 저쪽 측면 공격. 항상 그게 뭐예요? 축구할 때도 전법이 있죠. 왜? 중앙 스트라이커가 있으면은 양쪽에서 측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3군 전 군력을 대다수를 데리고 가서 마침 가다가 가사 필수적 반드시 수적 받을 숫자 적의 기습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적을 기습을 받을 때 절대로 나는 지지 않아요. 그건 뭘 갖고 가능하냐? 기정을 갖고 가능하다. 기는 왜 기발하다. 정은 바르다.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자병법에서 이 변칙과 원칙. 기는 변칙이고 정은 원칙이에요. 이 변칙과 원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내가 대규모 병력을 끌고 가다가 적의 공격을 탁 받았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은 바로 이 원칙과 변칙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이 변칙과 원칙이에요. 손자가 기정론이라 그랬어요. 정기론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정기론이라면 뭐예요? 원칙과 변칙일 텐데 손자는 뭐부터 뒀어요? 변칙. 손자는 변칙주의자예요. 벌써 뭔가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원칙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건 변칙입니다. 아니, 무슨 변칙이 아름다워요? 그러실 수 있겠지만 들어보세요. 끝까지. 왜 변칙이 아름다운지. 자, 이렇게 적의 공격을 받고도 내가 지지 않으려면 어떨 땐 원칙으로 갔다 어떨 땐 갑자기 변칙으로 싹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순발력, 임기응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병지소과
내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서 더할 깍자는 팍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내 병력을 동원해서 적을 딱 공격할 때 마치 숫돌단자에 계란난자. 숫돌로서 뭘 던져요? 계란에다 던진다.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들어봤는데 숫돌로 계란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가 왜 계란으로 바위 때린다는 얘기는 사실 이 손자병법에 숫돌로, 즉 돌멩이로 계란 깬다라는 거에 어떤 반대 표현으로 얘기한 거라고 좀 보여져요. 여러분들 숫돌로 계란 깨보셨습니까? 이만한 돌멩이로 계란을 한번 깨보셨어요? 안 깨보셨군요. 새를 키우면, 조직의 새를 키우면 내 병력을 마치 숫돌처럼 만들 수 있고 적은 계란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숫돌로 계란을 팍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깨지죠. 그건 결국은 뭐냐? 허실론. 저놈이 빈 곳이 어떤 곳이고 내 실한 것이 어떤 것이냐? 상대방을 계란을 만들고 나를 숫돌로 만들려면 뭘 알아야 된대요? 허실을 알아야 된대요. 허실이 뭐예요? 저 사람이 가장 약한 것이 어디냐를 알아요. 그래야 저 사람이 계란이 되죠. 그리고 나의 가장 강한 것이 어떤 것이냐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그래야 내가 숫돌이 되죠. 그래서 내가 숫돌 갖고 적의 계란을 퍽 치게 만들려면 허실론을 써야 된대.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분수론, 혁명론, 기정론, 허실론. 이게 바로 조직의 이제 여러분들 손자병법 공부 다 끝났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 분수론과 그리고 저 혁명론 그리고 기정론, 허실론 이 네 가지야말로 저는 손자병법의 가장 위대한 논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피지기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을 알고 나를 아느냐.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안 다음에 그걸 갖고 어떻게 내 새를 키우느냐. 어떻게 새를 키워서 어떻게 확 하고 상대방에게 돌아가느냐. 바로 저러한 이 네 가지를 손자는 이 세 편, 13번째 편 중에 5편 중에 첫 번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전에도 그러니까 뭐 기업 경영을 하면서 이 네 가지 원리를 제가 한번 그 함도 한번 있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이 기정론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끝난 다음에 변칙과 원칙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변칙이 아름답답니다. 변칙. 승리는 원칙으로 승리하지 않아요. 변칙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제가 문장을 한번 그 손자병법의 3편에 처음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손자는 얘기합니다. 무릇 전쟁, 상대방과 조직이 싸울 때는 뭘 갖고 적을 대항하래요? 원칙. 제가 정을 뭐라 그랬어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원칙이란 게 뭡니까? 원칙이란 게 뭐예요? 그 조직이 떳떳하게 가야 될 자기의 그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갖고 적과 이 합이라고 하는 건 딱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결국 뭘 갖고 승리를 해요? 변칙을 갖고 승리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저기서 원칙과 변칙은 어떤 차이가 나는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그런 거 여러분들 혹시 테니스 쳐보셨습니까? 네? 테니스 이렇게 치면은 테니스를 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겨요? 테니스를 치면은 잘 치는 사람이요. 원칙을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뭐예요? 스트라이크를 이걸 해봤을 때 저기 공연 오면 또 치고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걸로 해서 못 이겨요. 원칙으로 계속 치고 넘기고 하다가 그 다음에 툭 하고 여기 변칙이에요. 계속 이래 갖고 못 이겨요. 막아는 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게 빈 곳이 보여요. 그럼 드롭샷이라고 해서 탁 하고 꽂으면 평 하고 떨어진다면 그때 1대 0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근데 그 변칙은요. 원칙이 없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변칙만 쓰면 그건 변칙, 그건 변칙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변칙은 원칙이 있어야 변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걸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걸 연습을 수천 번씩 해본 사람이어야만 변칙이 나와요. 이거 못하는 사람 안 나와요. 스쿼시 아시죠? 그 벽에다 이렇게 서로 때리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랠리 한다 그러는데, 이제 벽에다 땅 때리고 하는데, 그거 잘해봤자 이기지 못해요. 결국은 이 킬샷이라고 해서 킬샷. 상대방을 팍 죽이는 샷이 있어요. 막 랠리를 하다가 갑자기 빈 곳이 나면 그때 팍 때리면은 거기서 1대 0이 그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변칙. 그 변칙만으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 때요? 원칙이 있을 때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줄을 상당히 많이 달아요.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죠, 조조. 삼국지나는. 그 조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손자병법 최고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손자병법에 대해서 주석을 완벽하게 달았어요. 그 사람은 그래요. 원칙은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다. 기는 측면 공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칙 갖고는 적의 정면을 싸우고 이 변칙 갖고는 뭐래요? 측면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의 줄을 제가 한번 얘기해요. 이전이라는 사람은 전쟁에는 변칙이 없으면 이기지 못한다. 아주 줄을 달아요. 이기는 건 변칙이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의 줄을 보면은 원칙으로 싸우다가 변칙, 기병을 통해서 측면 공격이나 후방 공격을 통해서 승리를 한다. 뭐 이런 주석들을 계속 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올림픽에, 동계올림픽에 가갖고 솔트레이크 시티에 가서 뭐 했어요? 쇼트트랙 했죠? 거기에 우리 3000m 계주, 여자 계주에서 이겼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참, 그 상황 아세요? 예? 이게 몇 바퀴 돌아야 돼요? 27바퀴를 돌아야 돼요. 3000m 계주를 하려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3연패를 했어요. 그래서 나가노 올림픽 때도 이겼죠? 그 다음에 지금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도 이겼죠? 지금 3연패를 했는데 사실 이게 3연패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중국의 양양 듀오라 그래갖고 양양 다 아시네. 양양 A와 양양 S. 이 사람 양양 듀엣이죠. 그러니까 양양 듀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4명이서 하는 경기인데 4명이죠. 8년간 발을 맞췄어요. 8년간. 그러니까 모든 이 쇼트트랙 하는 관계자들이 이번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없다. 3000m 계주만큼은. 왜? 완벽하게 중국의 상대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대표팀의 이 전명규 감독이 나가노 올림픽 4년 전에 끝나고 나서 이번에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작전을 세워했어요. 작전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그러니까 변칙 작전을 쓴 거예요. 변칙을. 원래는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돌 때 밀어주죠. 밀어주는데 양양 S가 체력이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자병법이에요. 완전히. 상대방 조직에 누가 약하냐? 양양 S가 재물이다. 제가 제일 몇 바퀴쯤 돌면 힘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걸 허시를 아는 거죠. 허시를. 그리고 작전을 세우기를 양양 S가 교체가 될 때 우리나라의 세화여고의 누구죠? 주민정. 네. 주민진이가 거기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반 바퀴를 더 돌았어요. 그러니까 요때 추월을 한 거예요. 중국 뒤에 쫓아가다가 만약에 여기서 원칙으로 같이 밀었으면 절대 이기지 못해요. 이때 뭘 썼어요? 반 바퀴 더 돌아도 되죠, 쇼트트랙은. 네? 한 사람이 한 바퀴 반 돌아서 타치를 해야 되는데 2바퀴 돌아서 밀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 반이 원칙인데 근데 가장 약한 양양 S가 나올 17바퀴째죠? 19바퀴째. 이제 8바퀴 남겨놓고 그때 전명규 감독이 우리나라 세화여고의 주민진 명령을 낸 거예요. 야, 19바퀴 때 양양 S가 터치할 때 그때 제껴라. 변칙의 승리를 한 거예요. 변칙의 승리. 다들 깜짝 놀랐죠.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저는 그걸 보고,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을 잘 판단했어요. 그리고 적중에 누가 약한지도 알았죠. 언제, 어느 때 변칙, 기정론에서 언제 변칙을 써야 될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변칙은 뭐가 있으니까 아름다웠어요? 어느 정도 따라 붙어놔야지 변칙이 통하죠. 변칙도요, 끝까지 같이 말랑말랑 갈 때 원칙으로 대항하다가 그때 쓰는 게 변칙이에요. 예? 전 이걸 보면서 야, 참 첫 번째 손자병법이 중국 책인데 중국 손자병법을 이용해서 중국을 꺾었다. 근데 양양 이제 A가 그걸 바꾸는 우리도 변칙 써야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양양 A가. 그리고는 세 바퀴 남겨놓고 지가 세 바퀴를 돌았어요. 마지막 세 바퀴를. 그때는 이미 그건 변칙이 아니에요. 왜요? 변칙은 아무도 모를 때 변칙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원칙과 변칙은 이건 원칙이고 이건 변칙입니다. 그게 없어요. 원칙이 어느 상황에선 변칙이 되고 그 변칙이 어느 상황에선 원칙이 돼요. 다음 올림픽 때 그거 못 써요 이제. 이미 그건 다 뭐예요? 원칙이 돼버립니다. 이제는 쇼트트랙계에서 그런 방법도 있구라고 하는 원칙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땐 다시 뭘 써야 돼요? 반 바퀴 돌고 써야지. 참 이게 변칙과 원칙이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손자병법 중국의 고전인데 우리 한국의 전명규 감독이 이 변칙론, 기정론을 써서 이겼다는데 굉장히 전 기뻤고, 그리고 그 변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임기응변이에요. 그 전날까지 몰라요. 누가 나올지. 누가 나올지 알지만 누가 몇 번째 주자로 돌지는 그날 가봐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위대한 장군은, 위대한 리더는 그 상황 캐치를 잘해야 돼요. 그게 장군의 천재성이에요. 천재적이어야 돼요. 기업의 리더는, 정치가의 리더는 천재적이어야 돼요. 어떤 천재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그 천재적인 임기응변의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저는 이게 아주 요번 저 3000m 계주의 금메달을 보고 이 천재적인 임기응변을 했다. 상황을 제대로 캐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주제예요 이게? 칙이네 칙. 원칙이 있고 변칙이 있고 반칙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원칙이야. 그리고 그 원칙을 약간 변형한 변칙까지는 이거는 대의명분이고 도의지만, 반칙은 이건 절대로 이거는 이거는 이건 변칙 아니에요. 반칙이죠. 그러니까 그 승리는 손자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원칙과 변칙이라고 하는 다양한 적용, 그리고 그 임기응변의 상황, 그리고 허와 실을 알고 의사소통체계도 있었겠죠. 내가 어떻게 사인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혁명론, 분수론, 네 사람을 어떻게 나눴죠. 세화여고에 우리 주민재이가 너가 해라. 이거 완전 손자병법을 그대로 이용했어요. 그대로. 참 그래서 이 손자병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고전 속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뜯어보면 내 삶의 지혜고, 우리 조직의 세를 높이고, 우리 조직의 형을 높여서 이 현대사회에서 승리하는 하나의 어떤 객관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냉철한 이성적 사유방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변칙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둘 다 소중하다고 봅니다. 손자가 변칙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 변칙은 뭐에 기반한 변칙이었어요? 원칙이 탄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쓰는 그 임기응변의 변칙이야말로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를 이끄는, 그 승리의 원인은 바로 그 탄탄한 원칙 위에 핀 변칙이에요. 전 그래서 원칙은 꽃이고 변칙은 열매라고 생각해요. 비유가 되나? 원칙이 꽃이 아름답게 펴야 변칙이 열매가 더 실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칙과 병면을 다 강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손자가 살던 시대에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 중에서 이제 뭐 원칙론자도 있었고 변칙론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더 강조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계속 비교하는 게 지금 공자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 공자 같은 분은
굉장히 원칙론자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원칙이 아름다운 거라고요. 원칙은 꽃이라고요. 그래서 공자의 원칙론을 한번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그 논어에 보면은 공자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칙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자 그래 여기 A 영비가 수거예요. A 하기보단 차라리 영자예요. 편안할 영자가 아니라 차라리 B 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그 한문 수거인데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는 뜻이에요. A 하기보단 B 하는 게 낫다. A가 뭐냐면 요 미라고 하는 건 여자가 요 눈썹을 살근살근 하는 게 뭐죠? 아첨할 미자입니다. 이게 그 아첨할 미자 미당한다. 아첨할 미자예요. 누구에게 아첨하냐? 이 오라고 하는 거는 옛날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집에 이제 안방이 있어요. 안방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예, 부엌이 있어요. 근데 이 오라고 하는 건 안방 서남쪽에 있는 요 구퉁이에 있는 안방 귀신이에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 안방에도 귀신이 있고 석가래에도 귀신이 있고 귀신이 아니니까 서양에서 얘기하는 이런 귀신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정령 신이 아니래도요. 아니 뭐 어머니가 장독대에 가서 장독대 신한테 물 떠놓고 비는 게 신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장독대에 귀신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서양에 있어서 악마 생각이 나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양에는 그런 의미의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사는 거거든요. 저 장독과 부엌과 이 안방과 뒷뜰과 이게 함께 사는 어떤 상보적 관계지. 그래서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방에를 주재하는 하나의 어떤 그 신비성인 귀신, 저 귀신이라고 봐요. 우리 지금 표현이 안 되니까. 정령, 그게 이제 오라고 하는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무슨 조예요, 이게? 부엌조. 그 조왕신이라고 있죠. 조왕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부뚜막 귀신 조자예요. 제자가 공자한테 와서 그랬어요. 공자님. 저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 안방 귀신한테 가서 아첨하기보단 차라리 어디 가서 아첨하는 게 낫대요? 그 집안에 뭐 장독대, 안방, 석가래, 뭐 부엌 있으면 사실 제일 힘 있는 귀신이 어디 귀신이에요? 안방 귀신이죠. 폼이 있잖아요, 그 안방에다. 근데 먹을 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아니 명분만 있고 괜히 받을 거 없는 안방 귀신한테 가서 아첨하기보단 차라리 부엌 귀신한테 가서 아이 나 좀 누룽지에도 긁어줘. 그 회사도 보면요 사장님한테 뭐 아첨하기보단 저 문 지키는 그 담당자한테 아첨하는 게 훨씬 더 주차하기 편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공자시여 당신 자꾸만 원칙 이해 가십니까? 원칙만 자꾸 거기서 가서 원칙을 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좀 원칙은 떨어지더라도 좀 품위는 떨어지더라도 부엌 귀신한테 가서 잘하면은 누룽지에도 긁어 먹는데요. 좀 바꾸시지요 당신의 원칙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공자가 그래요. 이놈아 불연하다. 그런 것이 아니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얻을 획자, 획득하다. 획죄. 죄를 얻으면, 어디에다요? 하늘에서. 하늘에 죄를 얻으면 없어요. 예? 무소도야 아니라, 예? 이 기도할 때 그 도자 있죠? 하늘에서 죄를 얻으면 기도할 데가 없어. 여기서 하늘은 어디예요? 그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곧 누구예요? 공자가 얘기하는 그 하늘은 저 푸른 하늘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용서를 못 받아. 예? 나는 끝까지 원칙과 명분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걸 포기하고 누룽지 하나 긁어먹겠다고 부엌에 가서 거기서 아첨한다면 그건 결국은 나라고 하는 내가 나를 봤을 때 큰 용서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난 그런 일은 안 하겠다. 그러지 않겠다라고 위대하죠.
저는 이 공자의 원칙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야, 참.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저렇게 원칙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공자 이런 원칙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 뭐예요? 원칙으로 살지만 가끔 뭐예요? 그 변칙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또 다른 사람, 비슷한 사람 계속, 이번엔 변칙주의자. 그 월나라라고 있어요, 월나라. 이 월나라는 손자가 있던 오나라의 밑에 있던 아주 남방 민족이죠. 이 월나라가 이제 손자하고 오자서하고 오나라가 이제 초나라 침입하고 제나라, 진나라 막 공격할 때 이 월나라가, 오나라가 후방이 비었으니까 여기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나라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이 월나라 이제 하고 싸우러 이제 군대를 몰고 갔더니만, 월나라에 이제 범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복잡해요, 글자가. 벌레충도 이렇게 2개 들어가고, 약간 범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나라 군대하고 맞춰서 변칙을 써서, 이게 어떤 변칙이냐? 죄수 있죠, 죄수. 사형을 당할 사람 60명을 뽑아요. 60명을 뽑아서 20명씩 3개 부대로 나눠갖고, 그야말로 자살 특공대를 만드는 거예요. 오나라 군사가 쫙 있고, 이 월나라 군사는 아직 기술이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때 너희들 사형 어차피 받을 거니까, 너희들 이번에 내 명령대로 따라주면 너희 가족들 내가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 하면서 그 60명을 20명씩 앞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오나라 병사들이 20명이 쫙 걸어오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나라 병사들이 딱 보고 있더니만, 월나라 병사 그 죄수 부대가 20명이 가더니만, 딱 가더니만 칼로 자기를 팍 찌르고 팍 쓰러지죠. 변칙이죠, 변칙.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쟁도 하기 전에 벌써 자결부터 해버리니까. 그 오나라 군사가 거기 다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2번째 부대 또 20명 가서 또 자결해요. 3번째 부대 또 가서 자결해요. 오나라 병사들이 이게 뭔가 하고 있을 때, 이 월나라 군사인 범녀가 후방으로 가서 오나라를 쳐서 오나라의 유명한 손자를 등용했던 함여왕을 죽입니다. 이것도 변칙이에요, 변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칙도 아름답고요, 변칙도 아름다워요. 원칙이 꽃이라면 변칙은 열매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항상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 위에 항상 그 기발한 그때 그 변칙을 갖고 하는 게 저는 그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자는 원칙과 변칙이 만났을 때, 그 원칙과 변칙은 단순히 이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월나라 범녀가 그 다음에 또 군대 가서 또 이렇게 하면요, 그 변칙이 통해 안 통해요? 그때는 안 통하죠. 그때는 저놈들이 저렇게 해놓고 또 뒤로 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 원칙과 변칙이라고 하는 거는 변한다는 거예요. 즉, 이 변칙과 원칙은 뭐예요? 기정지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편을 얘기하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우리 조직의 전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이 기와 정에 불과하다. 즉, 전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변칙과 원칙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칙과 원칙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런 군대, 즉 원칙과 변칙을 적절하게 쓰는 군대는 어떻게 하냐? 불가승국녀라. 그런 부대는 도대체 무궁에서 끝이 이루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다음 동계올림픽 때 우리의 그 변칙은 다시 이제 원칙으로 변할 수 있고, 또 그 원칙은 변칙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변칙은 항상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때 그 원칙과 변칙을 사용하면은 결국 그때 가면요, 그 승리를 이루다 끝까지 궁하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새로운 어떤 그 창조력과, 그것이 바로 원칙과 변칙을 두루두루 그 상황에 맞게 사용했을 때 그 부대, 그 조직은 아이디어가 빛나고 참신성이 빛나고 결국은 새해가 커져서
막강한 세를 통해서 승리한다. 그것이 바로 이 손자의 기정론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적인 원칙도 없고 절대적인 변칙도 없지만 우리는 항상 그 탄탄한 원칙의 기반하에 변칙이라는 것이 상황에 맞게끔 썼을 때 아주 기발함과 그리고 창조성과 참신함이 그 기정론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손자의 기정론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단단한 원칙 속에서 뭐 하고 살아요? 반칙은? 변칙으로서 우리의 참신함을 이어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